이번 주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9월달 금리이다. 자, 지금 보시면 7월달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가 팬데믹 이후 최저치다. 팬데믹보다 안 좋다라는 거는 경제 지표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뭐 주택 착공 건수 아니면 뭐 미국의 주택 이런 관련된 지표들, 발표된 지표들은 미국 정부가 마사지가 할 수 없는 지표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가 높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해줄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유심히 좀 보고 있는 실업률이라던가 비농업고용 지표, 뭐 고용 지표, 소비 판매 지표 이런 것들은 미국 정부가 마사지를 할 수 있겠지만 주택 착공 건수나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은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최저치로 나오고 있다는 거는 미국의 실제로 경제는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 요거는 금리가 높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 낮춰주면은 요거는 살짝 또 돌아설 거예요. 그리고 뭐 주택 착공 건수가 낮게 나온다 그래서 미국이 뭐 부동산이 무너지고 그럴 필요 없다. 그럴 이유도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5%, 10%, 15% 올라가도 20년, 30년 동안 고정금리입니다. 이전에 팬데믹 때 제로금리 때 저렴한 금리로 주택을 대출받아서 산 주택 보유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높다 그래서 요거 타격을 받거나 바로 뭐 이렇게 쓰러지거나 무섭지는 않다. 그러나 차츰차츰 조금씩 갈 때 대출을 상환하는 투자자들 아니면 뭐 주택 보유자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위험할 수 있겠죠. 1%, 2%짜리 대출 받았다가 이제는 6%, 7%짜리 대출로 갈아타야겠죠. 그래서 재계약하는 주택 보유자들한테는 타격이 입을 수 있다는 거. 자, 비트코인 59K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 발언 주식. 자, 이번 주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9월 잭슨홀 FOMC 미팅이 아닙니다. 그냥 잭슨홀에서 8월 달에 앞으로 미국의 경제 성향, 뭐 동향, 아니면은 뭐 잭슨홀 9월 달에 FOMC 회의 때 어떤 얘기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는 날이 이제 이번 주가 될 건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3일.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9월달 금리이다. 25bp 할 겁니다. 요 얘기가 좋겠죠. 자, 여기서 50bp 내릴게요 라는 시그널을 줬어.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될까? 8월 5일 이후로 제일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50bp 내린다 그러면 야 얼마나 경기가 침체고 우리가 모르는 침체가 있나 보네. 얼마나 힘들기로 50bp나 내리지? 라고 시장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50bp는 꿈도 꿀 필요 없고 오히려 나오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25bp 요거 가능성을 열어두자. 요거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유력하게 할 얘기는 뭐냐면 9월 초에 나오는 노동 지표, 실업률 지표, 고용 보고서 요거 보고 결정하자. 9월 달에 또 CPI도 발표되니까 이것저것 다 보고 결정하자. 라는 얘기가 제일 유력한 그 얘기가 될 겁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세게 언급해 주는 거. 만약에 세게 언급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개입이 많이 돼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요거 중요하다는 거 이번 주. 자, 미국 샌프란 여론 총재, 인플레이션 통제되고 있다는 확신이 높아졌다. 급격한 인하는 반대.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50bp 내린다? 그러면 시장이 경기 침체로 받아들일 거예요. 무섭게 받아들인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자, 철강석 가격 폭락에 실험하는 글로벌 강산업체 시총 산업불이 증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00억 달러가 증발을 했대요. 철강석이 왜 그럴까? 철강석을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하죠? 철강석 중국이죠. 중국이 각종 원자재 뭐 구리, 철강석 각종 원자재들 수요가 가장 높은데 그 중국이 수요를 못해. 경제도 속도가 안 올라오니까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쭉 떨어지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구리 가격 좋다. 그리고 뭐 우라늄 가격 좋다. 제가 2년 전부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좋아지는 주기는 아마도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만약에 원자재 ETF나 요거 재미 보려고 해서 하셨으면은 한 2년 전부터 코인이슈 방송을 보시고 그때부터 매수를 하셨어야죠. 근데 지금은 좀 늦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내년에 소비가 막 늘어나서 각 국가별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뭐 경제 회복 속도가 올라간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경기 침체 아니면 만약에 소비가 올라가서 다시 경제 회복 속도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사이클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물가 상승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나 두 번째 시나리오, 금리 인상 아니면 경기 침체, 둘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대신 뭐 구리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에 들어간 뭐 우라늄이라던가 요런 그 좀 특정한 섹터들은 우상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공급이 조금 중단됐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 국가들이 필요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미국 국무 이스라엘 도착, 중동 확산 막기 위해 안간힘. 자,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은 아주 그냥 집에 들어간 날이 며칠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중동이 됐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됐던 전쟁하면 안 돼. 막아야 돼. 해리스 당선되기 전까지는 큰 전쟁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겠죠. 크게 진짜 전쟁이 막 너무 전면전으로 막 크게 터졌어. 그래서 미국 우리 국민들끼리 화합을 해야 된다. 그런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미국이 전면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미국 국민들이 목숨이 막 위태롭고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최고조 막 불안한 시나리오가 들어가야지만 집권당에서 전쟁을 용인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전쟁 막아야죠. 무조건 막아야죠. 만약에 전쟁 때문에 원유 가격 튀어가지고 증시라도 빠져봐. 물가 상승해서. 그러면은 해리스 당선이 힘듭니다. 무조건 막아야겠죠. 원자재면 금, 은, 구리도 포함인가요? 구리 포함이고요. 자, 금이랑 은은 원자재이기도 하지만 다른 속성이 있어. 뭘까? 제가 금 뭐라 그랬죠? 내년도까지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신 분들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금 어떻다? 포트폴리오에 금 넣는 거 좋다, 나쁘다? 좋다고 말씀드렸나요? 나쁘다고 말씀드렸나요? 금 내년도까지, 최소 내년도까지 금 포트폴리오 넣는 거, 자, 복습 어떻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좋다. 왜? 코인이슈님 금이랑 은은 원자재에 속하기도 하잖아요. 원자재에 속하기도 하지만 어떤 섹터에도 속한다? 안전자산. 안전자산에도 속하기 때문에 금이나 은. 왜? 금이나 은을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벌래요, 수익을 얻을래요 라기보다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넣는 거는 좋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자, 블링컨 또 중동 방문, 이스라엘 하마스는 상호 비방.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자, 돈 냄새 맡고 덤볐다가 이젠 정말 중국 떠나고 싶다. 폭스바겐 도요타 중국 시장 바닥은 언제 오나. 자, 보시면은 전기차 시장이 고전을 하고 있죠. 근데 전기차 시장이 고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기차 시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나중에 중국이 무너지고 전기차 시장이 다 무너져서 뭐 이제 내연기관 차로 막 전환이 된다. 그때 미국이랑 유럽은 다시 전기차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 전기차 최저점에 담으면 좋습니다.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2차 전지에 물려 계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10년, 20년 갖고 갈 생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나쁘게 보진 않아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무조건 전환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은 맞지 않은 거지. 2차 전지 물렸다 그러면 향후 5년, 10년 가져갈 거면은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멸공 외쳤더니 차이나 머니는 좋아. 아르헨티나의 딜레마. 자, 근데 아르헨티나가 지금 굉장히 힘들죠. 자국의 소비도 굉장히 힘들어요. 소비도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지금 미국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국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건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미국 편도 들었다가 차이나 머니도 급하니까 차이나 머니도 썼다가 어떻게 보면 양다리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아르헨티나가 힘들기는 하다. 그래서 지금 뭐 아르헨티나가 중국이 또 아르헨티나산 밀이랑 뭐 이런 것들 소고기 이런 것도 뭐 수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또 잘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국과 중국에 왔다 갔다 이리저리 붙었다 박쥐처럼. 근데 이렇게 해야 살아남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1330원대 초반까지 급락 5개월 만에 최저치. 자,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을 했어요. 그 뜻은 원화 가치가 강세로 돌아섰다는 건데, 원화 가치가 강세로 돌아섰다는 건 달러가 살짝 하락했다, 빠졌다 라는 말과도 같겠죠. 그래서 9월달 금리 인하 시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가 원달러 환율 어느 정도 회복 추이에 돌아갈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거겠죠. 그러면 한은에서 8월달, 9월달, 10월달 금리 인하 할 수 있니?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8월달, 9월달, 10월달 9월달 미국의 금리 인하 확실히 거의 기정사실하고, 그러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국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뭐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 금리 인하만 목 빠지게 기다리잖아. 제가 1년 전에 한국 부동산 구매한다고 주택 그 담보대출 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 그랬죠? 뜯어 말렸죠. 금리 인하 곧 하는데 가격 회복하지 않을까요? 반등하지 않을까요? 금리 인하 하더라도 시장의 시중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본인이 50만 원 내면 60만 원, 70만 원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뜯어 말렸죠. 자, 볼게요. KB, 신한, 하나, 대출금리 또 올린다. 가계대출 안정화 좋지. 금리 인하 9월 달에 미국에서 내리면 우리 한국도 내려가야 되는데 왜 시중은행들은 대출을 올리고 있죠? 대출금리를. 이래서 하느니 금리를 쉽사리 못 내리는 겁니다. 쉽사리 못 내려. 지금 한국의 수출, 경상수지, 뭐 무역 어느 정도 조금 돌아왔어요. 회복 수준으로.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화됐다. 요 두 가지 부분만 봤을 때 금리 내려도 됩니다. 물가야 뭐 2.6에서 뭐 2.4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 요 두 가지만 보면 괜찮은데 한 가지가 또 문제네. 뭘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대출 수요가 꺾이지를 않아요. 팬데믹 이후에 소비하던 대로 계속해서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금리를 내려줬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 가격도 다시 올라가면서 물가 또 튀겠죠. 그러면 지금 환율이나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수출이 너무나도 잘 나가. 그러면 요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미국보다 먼저 내려도 돼요. 근데 어중간해, 어정쩡해.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은행들 대출 금리는 또 시장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차라리 대출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것을 보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지해주면서 점점 둔화되는 모습을 관찰해야 되는데 대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래서 지금 내리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한국은행이 뭐 금리를 내린다 해서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부동산, 한국 주식 모든 원화 기반으로 살 수 있는 자산들은 뭐에 고정이 되어 있냐면 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달러가 올라가고 달러가 내려가고에 따라서 우리 원화 기반의 자산 가격도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자산 비중이 달러가 거의 다 일부분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자산의 비중만큼 원화를 찍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원화에 패깅된 화폐가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외환 가치도 떨어지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영향, 달러가 약세인지 강세인지 미국 증시가 좋은지 미국 경제가 나쁜지 좋은지 이거를 우리가 보셔야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고 한국의 자산시장 이런 분위기, 뷰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느니 지금 쉽사리 금리를 내릴 수 없겠죠. 8월 달에는. 그래서 9월 달, 10월 달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9월, 늦어도 9월 달 내리고 나서 10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나서 한 차례 정도 내릴 수 있는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보다 이전에 좀 올리기는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말씀. 그리고 금리 인하 된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밑바닥이다 최저다 말씀하셨던 분들 지금 대출금리 계속 오르죠. 자, 미국 콜로라도 교회 공동체 250만 달러 예배당 토크나. 자, 근데 볼게요. 이거는 종교 연결해가지고 비트코인 팔아먹는 건데. 아마 이제 종교 연결해가지고 비트코인 막 폰지로 찍고 사기쳐서 요거 크게 한번 터질 겁니다.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던. 지금 콜로라도 그 교회 공동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났대. 하나님이 만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큰으로 교회를 사라. 교회를 지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한테 토큰을 판매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종교 플러스 블록체인 플러스 이런 것들이 각가지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좋게 보이지 않아요. 뭐 종교를 제가 뭐 나쁘게 생각하고 뭐 기독교가 어떻고 불교가 어떻고 천주교가 어떻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종교를 진짜 깨끗하게 신앙심을 기반으로 해서 믿는 분들한테 이런 토큰들을 이렇게 강매를 한다? 판매를 한다? 저는 좋게 안 봅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거는 신도분들도 우리 비신도들도 그렇고 비신도들한테도 토큰 판매 진행할 계획이래. 누구 좋은 일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있다는 거. 자, 샘 올트만이 당신의 눈 홍채를 노리고 있다. 월드코인 각국 정부와 마찰. 자, 보겠습니다. 아마도 한 1년 전에 월드코인이 나왔을 때 요거 위험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각국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성공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대신
올해 AI 섹터에서 어찌됐든 간에 AI의 뭐 대표적인 메인 코인이다. 그러면 월드 코인으로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냐? 라는 질문에서는 오케이. 아마도 그때 제가 그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뒤에 뭐 짱짱한 애들 세말트만도 있고 VC들도 막 붙어 있으니까 알람에다 뭐 리서치도 있고 붙어 있으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거 최종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로 본다. 개인정보를 이렇게 얘네들이 다 가져간다? 요거는 실현 불가능입니다. 이렇게 실험을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극찬, 존경스러운데 이런 부분에서는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 절신선의 트윗, 중국 암호화폐 금지 해제 루머 촉발. 절신선이 뭐 트윗을 남겼는데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뭐 들어온다 그렇게 루머가 됐다고 합니다. 시끌시끌하죠. 얼마 전에 그 절신선 펌프펌 따라해가지고 뭐 트론펌 그 만들어가지고 뭐 거래량이 100%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크게 의미 없습니다. 자, 8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3.2억 달러 순유출 4월달 이후 두 번째 규모. 자, 요거 중요하죠. 8월 달에 비트코인 ETF에서 3.2억 달러 순유출이 나왔습니다. 큰 금액이 순유출이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블랙록 아이비트코인 상품에서 얼마나 나갔는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16일 날 3.2억 달러 순유출이죠. 3억 달러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16일 날 블랙록 어떻게 됐죠? 유출이 없었죠. 그럼 무슨 뜻이다? 블랙록에서 1억 달러 아니면 뭐 3억 달러가 유출이 나왔다. 그러면 물론 이 지표만 보고 나서 우리가 시즌 종료니 시즌 연장이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암묵적으로 시즌 종료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겠구나. 블랙록에서 큰 금액의 유출이 하루만 보고는 알 수 없겠지만 뭐 일주일, 열흘, 2주 가까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시즌이 종료될 수도 있겠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블랙록에서는 지금 유출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델리티 들어왔고 지금 보시면 GBTC 많이 나갔죠. 그래서 아직까지 비트코인, 블랙록 비트코인은 순유출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출 나오다 지네들이 돈을 막아. 지네들 돈을 메꾸니까 0. 0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따로 없다는 거. 자, 이더리움 ETF도 블랙록 들어왔네요. 피델리티 1등이랑 2등 격차 큽니다. 그리고 순유출 전체적인 토탈은 손바꿈 구간이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이 언제 상승해요?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 언제 상승할까요?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겠죠. 이더리움 ETF 손바꿈 구간이니까. 자, 일정 한번 짚어 드릴게요. 8월 20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22일 미국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이거 발표됩니다. 그래서 22일 날 내일 모레 신규 실업자 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살짝 올라가면 시장이 뭐 그렇게까지 반응은 없을 겁니다. 살짝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크게 올라간다. 그럼 안 좋다는 거. 그리고 23일 날 신규 주택 판매 발표되고 29일 날 GDP 2점 중반대 발표되지 않을까? 아무리 못해도 초중반대 이 정도. 8월 30일 미국 근원 개인 수치 이때 30일 날 발표되네요. 요거 좋게 나올 걸로 봅니다. 물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9월 6일 비농업고용지수 실업률 8월 초에 8월 5일 날 딱 터졌던 거 기억하시죠? 경기 침체. 요거 똑같이 나옵니다. 실업률이 4.3 이상 나오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 저는 낮게 나올 걸로 봐요. 한 4.1, 4.2 정도. 근데 시장이 4.2가 나와도 아마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샤메 법칙이 또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샤메 법칙이 4.2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4.1 아니면 4, 3%면 더 좋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농업고용 지수도 살짝 비슷하면 좋겠죠. 이전이랑. 연준 금리 결정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 때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데 요 지표를 9월 6일 날 고용지표, 내일 모레 발표되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GDP, 근원개인 수치 이런 것들 다 보고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높겠죠. 영향을 줄 겁니다. 9월 아마 11일, 13일 날 CPI도 발표할 거예요. 그것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9월 19일까지 한번 보자고요.